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10장 2부죠. 9주차입니다. 지난 시간 1부에서는 통제이론이 기존의 다른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리스 나임 네클리스에 대한 얘기도 했고 트래비스 허쉬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트래비스 허쉬가 얘기했던 사회 유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론 자체가 그럴듯하죠. 즉, 애착, 사회유대의 네 가지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 부모 애착이 크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평가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즉 트래비스 허쉬가 했던 사회 유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알겠어요. 즉, 그렇지, 사회 유대가 일반론으로서는, 그러니까 사회 유대가 높으면은 분명히 범죄를 덜 저지르겠지, 통제 이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념이 커. 근데 하필 그 신념이 법 위반에 대한 강한 신념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즉 말하자면은 우리는 사회 유대의 요소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허쉬가 얘기한 대로. 애착 관여, 그다음에 뭐 참여, 신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신념에서 오히려 거꾸로 어떤 다른, 예를 들면 갱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즉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제에는 약한 인습 신념, 예를 들면은 가족에서 벗어나서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범죄를 더 저지르지 않겠어요? 꼭 신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가 생각했던 어떤 집단 자체가 약간 좀 뭐 그 사회 자체의 신념보다는 다른, 그러면 이게 맞나? 참여라고 할 때 오히려 그 가족, 그 집단에 꼭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폭력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 같은 것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지, 거기에 더 참여하면 할수록 비행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 유대의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좀 일종의 그 조작적 정의, 어떤 정의 자체가 좀 일종의 좀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사회유대가 높으면 범죄 저지르지 않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꼭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비판을 한번 해본 거죠. 어떤 비판이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앞서 일부 마지막쯤에 말씀드린 바예요. 뭐냐면 이 통제 이론은 어떤 심각한 범죄나 비행 같은 거보다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찬다거나 작은 뭐 약간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비행을 주로 다뤄요. 그리고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성범죄를 한다든가 이것을 통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강간범도 자기 부모하고는 애착이 커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오히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강간범이어도 애착이 커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오히려 부모가 잘못된 어떤 비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애착이 크면 이것은 오히려 통제 이론 자체가 틀린 거죠. 허쉬의 가정에서 비행은 타고날 때부터 동기화된 행동이라고 한 점, 이것은 사실은 사소한 비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삼아 저질러지듯이 본래 동기, 즉 이 자체가 통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일종의 동기화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심각한 뭐 살인이나 성범죄나 이런 그런 것하고는 사실 관계없다. 올바른 비판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 행동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게 통제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비판 요소예요. 그러실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소한 청소년기에서의 어떤 뭐 사소한 비행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아주 대단히 적합한 설명이 상당히 잘 되는 이론인데, 심각한 비행이나 범죄는 에이 아닌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유대의 요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범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가족 자체가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을 집단이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신념이 높고 관여가 높고 애착이 높다고 해서 범죄를 안 할 거예요. 그건 전혀 전제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비판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캠프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도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지만 통제 이론을 평가해보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한 것은 비행과 사회 유대의 요소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전제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적 정의가 서로 상이하더라. 즉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부분의 비행과 상관관계가 높다. 어쨌든 부모와 애착 관계가 높으면은 비행을 좀 덜한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부모냐 어머니냐 학교냐 친구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부터 매우 관계 높은 것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애착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냐 아니면 친구에 대한 애착이냐 학교에 대한 애착이냐에 따라서 비행 관여도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통제 이론,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의 그러니까 사회 유대의 요소들은 각각에 대해서 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는 높고 낮고 반대고 부적 관계고 정적 관계고, 그럼 그게 이론으로서 성립할 수가 있나? 그냥 일반론이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따라. 그래서 허쉬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이걸 보류했다 그러나, 이게 비판을 수용한 거죠. 그래 그거 맞아. 그러면서 다른 학자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1990년에 The A General Theory of Crime, 범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저작을 통해서 1990년도에 말 그대로 앞서 사회유대 뭐 이런 것들에 비판하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그래 그러면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좋다. 일반 이론을 한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범죄와 그와 유사한 모든 행위의 원인 일반 이론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사람이니 모든 개인이 범죄를 억제하는 성향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단일한 변수가 뭐냐? 그게 곧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뭔가 유혹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 자기 통제력이 낮은 거죠.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 높은 거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 일탈, 뭐든 그런 걸 저지르지 않아요. 낮은 사람은 저질러. 기본적으로 통제 이론의 가정 하에서 자기 통제력, 즉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이론은 범죄 일반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즉 통제 이론에서의 가정과 같이 인간은 원래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 즉 모든 사람에 있어서 상수이지만 범죄 행위를 통제하는 특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변수. 그것이 자기 통제력이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General Theory of Crime. 즉 자기 통제력의 개별적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럼 자기 통제력의 개별적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회화의 오류, 잘못이다. 그 사회화는 뭐냐? 조기 사회화, 즉 잘못된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렇다. 즉 원래 어떤 나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에 자기 통제력에 차이가 나서 어떤 아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후에 어떤 아이는 부모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해줄 사람의 부재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의 일반 이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허쉬는 자기의 사회 유대 이론, 자기 사회 통제 이론 속에 사회 유대의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러니까 너무 조건의 그 변수에 따라 달라. 그게 무슨 이론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럼 캐와 캐는 뭐 그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혹독한 비판을 들으면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일반인을 만들어 보지. 자기 통제력의 개인 특성은 어떻습니까? 충동성이죠. 위험을 추구하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계획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장기간의 보상에 대해 불만족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은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이득보다는 지금의 달콤한 유혹, 가까운 시점의 이득을 더욱 선호합니다. 즉 낮은 자기 통제력은 충동적이고 위험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계획성이 없고 장기간의 어떤 보상에 대해 불만족이면서 단기적이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형태의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떤 거에는 홍대 클럽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중간에 빨간불일 때 신호를 건너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신다고 하면은 가끔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도 하고. 그죠? 가프레든과 허쉬는
그럼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언제 형성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아주 자기 통제력이 어른이 돼서 형성이 되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아주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형성되는 시기를 8세에서 10세 사이 형성돼요. 즉 우리나라의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서 한 3, 4학년 정도까지. 여러분 보시면 한 7살, 8살 때는 막 떼쓰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되죠. 근데 8살부터 좀 빠른 아이들은 8살부터 뭘 하면 안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규칙, 우리나라는 학령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근데 이 자기 통제력은 한 번 형성되면 거의 일생 동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가프레든가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에서는, 자기 통제력 이론에서는 타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니 그런가? 자기 통제력 너무 단순한데? 자기 통제가 그렇게 안정돼? 8살, 10살에 형성된 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3살보다 8살까지 간다고. 가프렌 허쉬의 이론에 의하면 8살 형성된 자기 통제력이 80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 통제에 스테빌리티가 있다.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안정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안정성과 상대적 안정성이다. 절대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 내에서 해당 특성의 수준, 즉 자기 통제력의 수준이 시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8살 딱부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렸을 적에 그때 형성된 거는 사실 그 뒤에 바꾸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대적 안정성은 해당 특성, 자기 통제의 수준은 개인 간의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안정성과 상대적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돼 있고, 그 사람은 평생 한 번 형성되면 계속 가 있고,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쨌든 시간이 흘러도 똑같다. 즉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나서 고맨고거리 고짓거리 하는 애들은 대학생 때도 비슷하다. 이게 이제 상대적 안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 안정성은 일정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환경적 요인은 어떻게 보느냐? 그 자기 통제와 환경적 요인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프레는 허쉬는 환경적 요인 중에 범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즉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로 이어지는데,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범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어쨌든 범죄를 하지 않는데,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회가 주어져야지 범죄자가 되거나 일탈자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은근슬쩍 아니면 환경적 요인을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은 일종의 내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 안정된 사람 중에서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환경 요인으로 또 넣은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자기 통제력이죠. 즉 범죄자의 내적 성향, 즉 자기 통제력에 의해서만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통제력이 낮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 만나면은 안 저지르는 거고, 재수없게 우연히 환경이 안 좋은 데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갓프레슨과 허쉬는 자기 통제력과 기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충 제가 설명한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프레인과 허쉬의 이 이론을 보고 다른 그 뒤에 학자들은 아니다. 기회 요인도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래야지 설명이 되죠. 아니 낮은 자기 통제력인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른다.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프레드슨과 허쉬가 두 사람이 기틀을 세웠고 거기에 기회 이론이 붙었다라고 하면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프레드슨과 허쉬가 1990년에 이론을 이렇게 만들고 한 13년 뒤에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이렇게 이제 지금 기회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범죄가 저지러질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한 것. limitless. 무한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저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 주어진 기회의 차이는 결국 자기 통제. 즉, 처음에 90년도에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이 그래 자기 통제도 중요해. 그렇지만 기회 요인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 라고 해서 그래 맞아. 근데 한참 뒤에 13년 뒤에 가프레인과 허쉬는 그 기회도 역시 세상은 무한하게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다. 결국은 핵심은 자기 통제력이다. 그러니까 낮은 자기 통제를 가진 사람한테는 기회가 당연히 그런 기회만 올 뿐이다. 즉 사람들 간에 주어진 기회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기 통제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가프레는과 허쉬는 다시 또 반박을 한 거죠. 핵심은 자기 통제력이다. 라고 가프레는과 허쉬가 얘기를 하게 돼요. 즉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는 산에서 떨어지는 것과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죠.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는 산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자기 통제의 결여는 기회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개인들 간의 기회 차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좀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왜? 그런 곳으로 갈 테니까. 범죄가 저지를 수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기회를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아니야. 그것 중요한 건 여기 자기 통제력이야. 라고. 그런데 이어 반대되는 경험적 연구가 제시가 돼요. 기회라는 것은 전적으로 낮은 자기 통제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반박을 한 거죠. 에이,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가프레는 허쉬 당신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 연구를 보니까, 에이,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즉, 자기 통제를 역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놔도, 기회는 역시 환경적이기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서로 비판을 한 거죠. 자기 통제력이 더 중요해. 아니야. 기회 요인도 중요해. 아니야. 자기 통제력이 더 우선적이야. 아니 실제로 경험적 연구를 보니까 자기 통제력도 중요하지만 기회 요인도 그거가 독립적으로 중요해. 롱쇼 1998년도에 롱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프레는과 허쉬의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가프레는과 허쉬는 기회는 무한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죠. 유죄 확정을 받은 범죄자들 6개월 동안 재산범죄의 기회를 13번 인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인지된 기회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 구간이 실제로는 200회나
그러니까 이제 평균은 13인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래 그 범죄자들, 즉 범죄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이죠. 낮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통제력이 말하자면은 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기회 요인이 또 자기 통제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롱시오는 카프레드 거시를 비판을 한 거죠. 어떠세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회 요인들은 많이 있죠. 오히려 롱쇼의 주장이 저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자기 통제력만이 주요한 범죄의 변인이다. 저는 그거는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카프레드 거시의 일반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평가를 낸 사람은 에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야, 그럼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측정을 해?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갖는지 알려면 낮은 자기 통제력의 행동에 참여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검거되기 전 한 주 동안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한 범법자, 어떤 이 일탈을 저지른 사람은 낮은 통제력의 소유자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기 통제력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낮은 자기 통제를 갖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낮은 자기 통제력의 소유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지? 물론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일까요? 즉 이전의 일탈을 통해서 자기 통제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 다시 이후의 일탈을 설명한다는 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프레든가 허시의 이 자기 통제력 이론을 에이커스는 이 동어 반복 아니야? 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자기 통제력을 정확히 그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에이커스가 일종의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거 더 핵심적인 문제죠. 즉 모든 범죄에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화이트 칼라 범죄나 조직 범죄, 갱 범죄 같은 거에는 낮은 자기 통제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동 범죄라든가 절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직적인 범죄, 화이트 칼라,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통제를 갖고는 전혀 설명할 수 없죠. 아니 전혀가 아니라 뭐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가프레든가 허시의 이 자기 통제력 이론에 대한 비판은 동어 반복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일반성,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비판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여태까지 통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회 통제 이론이죠. 외적 환경에 기초한 행동의 강제에 주목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후에는 자기 통제 이론을 제시하면서 내적 강제에 주목했어요. 이게 다 사회 통제 이론이에요. 초기에는 외적, 내적 뭐 이런 게 있지만 외부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통제. 근데 가프레노 씨는 자기 통제력 이런 쪽으로 제시하게 됐는데,
이거의 정책적 함의는 이겁니다. 사회통제 이론의 정책적 함의는 결국은 착한 주변 사람과 애착이 있다. 그리고 친족들하고 잘 지내다. 신념이 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면은 범죄는 어차피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통행금지법. 야간통행금지법은 집을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부모가 가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감독을 하죠. 그러면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 사회유대의 한 요인으로서 참여. 이것이 높아지면 범죄 예방이 된다. 그렇겠죠. 즉 사회유대의 여러 가지 4가지 요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주면 결국은 범죄가 예방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것 같죠. 사회통제 이론. 단, 그 가족이 범죄적인 신념이라든가 그 친족이 그런 신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그런 가족의 애착을 갖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신념도 그 어떤 집단의 신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래야 되겠죠. 자기 통제 이론. 이혼 감소, 혼전 임신 예방, 자녀 양육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이 돼야 되죠. 즉 자기 통제력은 8살부터 10살 사이에 형성이 되니까 그때 그 전에 양육을 잘하게 부모 교육도 잘하고 그리고 혼전 임신 같은 거 이거 미혼모 이런 애들 그러니까 많은 가정 교육이 잘 못 될 수 있는 요인을 빼면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아이들을 많이 사회의 구성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범죄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통제 이론의 정치적 함의죠. 이혼을 좀 줄이고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 없고 그러면 이런 쪽의 정치적 함이 존재해요. 자기 통제력 범죄 이론에 따르면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10장 2절 허쉬 트레비스 가프레드 허쉬의 얘기를 했어요. 퀴즈 하나 내야죠. 자, 가프레든과 허쉬의 일반 이론에서 범죄 기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즉 자기 통제와 환경 요인 사이의 범죄 기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자, 퀴즈 3번째 그걸 쓰셔서 오늘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